장인어른 집에 저희 부모님 들어가실 겁니다. 싫으시면 서울로 오세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정태수 씨는 40년을 일해 마련한 평창 집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생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소고기 부산물을 숲에 뿌렸죠. 이틀 뒤 늑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위 부모는 비명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장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정태수 씨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사위 집안의 진짜 비밀을. 3억 원 도박빚, 딸의 집을 담보로 잡은 비밀 대출, 복지 사기까지. 증거는 쌓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딸은 울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땐 증거가 없었어. 널 믿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단다. 과연 정태수 씨는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태수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40년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17살부터 시작한 일이었죠.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용접했습니다. 여름엔 작업복이 땀에 젖었어요.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허리는 구부러졌어요.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등엔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딸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2025년 3월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소주를 권했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태수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으로 떠났습니다. 40년 모은 돈으로 전원주택을 샀어요. 소나무 숲이 둘러싼 작은 집이었습니다. 단층이었지만 깔끔했어요. 마당도 제법 넓었습니다. 첫날 아침 박태수 씨는 눈을 떴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죠. 창문을 열자 소량기가 밀려왔어요. 박태수 씨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손에 든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별이 쏟아졌습니다. 박태수 씨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본 그 별들이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박태수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오후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었어요. 딸 지윤이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여긴 참 좋구나. 박태수 씨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월 어느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태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받았습니다. 민석이 무슨 일이야? 사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이 시골 공기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 오시게? 하지만 다음 말은 달랐어요. 평창 집에 당분간 계실 겁니다. 박태수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은 서울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협의가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민서가, 이건 내 집인데. 사위는 짧게 대답했어요. 불편하시면 호텔에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태수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났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숲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박태수 씨는 벤치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67년을 살며 배운 게 있었어요.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긴 산이야, 민서가. 그날 밤 박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40년을 일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려던 참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결심이 생겼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박태수 씨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태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는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야생동물 관찰용 카메라였습니다. 작년에 산 적이 있었죠. 박태수 씨는 카메라를 점검했어요. 배터리를 교체하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현관 앞, 뒷마당, 숲 가장자리까지요. 센서 등도 추가로 달았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불이 켜지는 장치였어요. 오후가 되자 박태수 씨는 차를 몰았습니다. 인근 농장으로 향했어요. 주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부산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농장 주인은 흔쾌히 내줬어요. 이거 비료로 쓰시게요? 박태수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슷한 용도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숲 가장자리에 뿌렸어요.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태수 씨는 손을 씻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오후였어요. 검은색 BMW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박태수 씨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사위 부모가 내렸습니다. 김만철 씨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박영숙 씨는 화려한 꽃무늬 패딩을 입었습니다. 트렁크엔 큰 여행 가방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그 집이야? 박영숙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골치고 괜찮네. 김만철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했지. 둘은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박영숙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문이 잠겨 있는데? 잠시 후 박태수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부모님께 문 좀 열어주세요. 박태수 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민서가,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박태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에서 박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김만철 씨도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그냥 차에서 자자. 둘은 차로 돌아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잠들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센서 등이 갑자기 켜졌어요. 환한 불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김만철 씨가 눈을 떴어요. 뭐야, 저게? 숲 가장자리에서 눈이 빛났습니다. 두 쌍의 눈이었어요. 늑대 두 마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박영숙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김만철 씨는 급히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요란하게 후진했습니다. 늑대들은 놀라 숲으로 사라졌어요. 차는 마당을 빠져나가 도로로 달렸습니다. 박태수 씨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차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긴 도시가 아니야. 여극산이야. 다음 날 아침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태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늑대가 나타난 건 자연현상이야. 장인어른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박태수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사위는 말문이 막혔어요. 박태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민서가 산엔 산의 룰이 있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전화가 끊겼어요.
박태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위는 반드시 복수를 준비할 거예요. 박태수 씨도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태수 씨는 평소처럼 마을을 산책했어요.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요. 태수 씨, 요즘 괜찮으세요? 박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머니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게 서울서 온 분이 그러던데. 박태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치매 기운이 좀 있으시다고. 박태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태수 씨 사위분이요. 박태수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태수 씨,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박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병원 말씀이세요? 사위분이 전화하셨어요. 건강검진 좀 받으시라고. 박태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잘 지내지. 지훈이가 망설이다 물었어요. 아빠 혹시 깜빡하시는 거 없으세요? 박태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가 딸까지 이용하고 있었어요. 없단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박태수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기우편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박태수 씨는 천천히 뜯어봤어요. 성년후견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은 김민석이었어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해 박태수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병원 진단서였어요. 춘천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결과가 첨부돼 있었어요. 정상 범위 내의 인지 기능. 두 번째는 변호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신탁 계약서도 포함돼 있었어요. 재산은 이미 신탁 관리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녹취록이었어요. 사위와의 모든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서울로 오세요. 불편하시면 호텔에 계셔도 됩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박태수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님, 서류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상대로네요. 준비한 대로 진행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씨는 답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보내준 양식이었습니다. 진단서, 신탁계약서, 녹취록을 첨부했어요. 사위의 의도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신청인은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며칠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박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숲이 보였어요. 바람에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감정으론 못 이겨. 서류로 이겨야지. 그날 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법원 서류 받으셨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박태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았어. 답변서도 제출했고. 사위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뭘 제출했습니까? 내 건강상태 증명서, 내 통화 녹음, 그리고 신탁계약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언제? 박태수 씨가 말을 끊었어요. 민서가 늙었다고 호락호락하진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태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박태수 씨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음 수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박태수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어요. 단순히 부모를 편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박태수 씨는 딸의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 간 날이었어요. 사위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수 씨는 예비 열쇠로 집에 들어갔어요. 딸이 예전에 준 것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내역. 박태수 씨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3,500만 원이었어요. 대출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담보는 이 아파트였어요. 지훈이는 이걸 알까? 박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분명 모를 거예요.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서명란에 민석의 이름만 있었어요. 공동 명의인데 단독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비양심적이었어요. 다음은 은행 명세서였습니다. 민석의 통장 내역이었어요. 박태수 씨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송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베가스 드림 럭키 카지노 골드윈.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이었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박태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서 또 다른 서류를 찾았어요. 대부업체 독촉장이었습니다. 수신인은 김만철이었어요. 사위의 아버지였습니다. 원금 3억 원, 연체 이자. 박태수 씨는 이제 이해했어요. 사위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아들이 갚으려 했어요. 딸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지노에 손을 댔어요. 내 딸까지 담보로 잡았구나. 박태수 씨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박태수 씨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았어요. 이 채권을 양수할 수 있나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채무자 아니신데요? 박태수 씨가 설명했어요. 사위 빚입니다. 제가 대신 갚고 채권을 넘겨받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채권양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박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사위의 빚은 장인에게 진 빚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채권자 박태수. 박태수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사위를 압박할 카드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밤 박태수 씨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금융 기록, 카지노 송금 내역, 채권양도 계약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제 내 차례야. 박태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박태수 씨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하는 일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자 여러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청구서와 광고지 사이에 낯선 봉투가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었어요.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서. 박태수 씨의 주소로 등록된 피부양자가 있었어요. 김만철, 박영숙. 사위 부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박태수 씨는 즉시 이해했어요. 사위 부모가 주소를 도용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거예요. 다음 날 또 다른 우편물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 안내. 박태수 씨의 이름으로 신청된 게 아니었어요. 김만철 명의였지만 주소는 평창이었습니다. 박태수 씨는 즉시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서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회했어요. 김만철 씨 명의로 신청된 정부 지원이 더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금, 난방비 보조금, 전부 평창 주소로 되어 있었어요. 복지 사기구나. 박태수 씨는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우편물, 인터넷 조회 결과, 캡처 화면. 모든 걸 파일에 담았어요. 일주일 뒤 박태수 씨는 춘천으로 갔습니다. 검찰청을 찾았어요. 민원실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복지 사기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박태수 씨는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했어요. 명백한 주소 도용이네요. 허위 신청입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박태수 씨는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소인 김만철, 박영숙. 혐의 사문서 위조, 복지 사기.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태수 씨는 수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피고소인들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박태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박태수 씨는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사위 부모를 봤어요. 김만철 씨와 박영숙 씨였습니다. 둘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박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숙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태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주소 도용하신 거 알고 계시죠? 김만철 씨가 변명했어요. 그건 민석이가 괜찮다고 해서 아들이 괜찮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수사관이 김 씨 부부를 불렀습니다. 김만철 씨, 박영숙 씨, 들어오세요. 둘은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박태수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김 씨 부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영숙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박태수 씨를 불렀어요. 진술 확인하러 오셨죠? 박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확인했어요. 김 씨 부부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주소 도용, 허위 신청, 보조금 수령,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박태수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박태수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평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딸에게 진실을 말할 때야. 박태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수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아, 이번 주말에 평창 올 수 있니? 지윤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네, 아빠, 토요일에 갈게요. 혼자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훈이는 뭔가 느낀 듯 했어요. 알겠어요, 아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평창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박태수 씨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가 정돈돼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박태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훈이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태수 씨는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대출 계약서였어요. 지훈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집을 담보로 민석이가 대출받은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내가 모르게 한 거지. 박태수 씨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행 명세서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송금 내역이 표시돼 있었어요. 지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도박을? 그것뿐만이 아니야. 박태수 씨는 세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부업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가 3억 원 빚이 있어. 지훈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민석이가 그 빚을 갚으려고 내 집을 담보로 잡은 거야. 지훈이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석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박태수 씨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찰 조사 기록이었어요. 민석이 부모님은 복지 사기로 조사받고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박태수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증거가 없었어. 널 믿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단다. 지훈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알아. 내가 몰랐던 거. 그래서 내가 조사한 거야. 박태수 씨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였어요. 이 빚은 이제 내가 가져갔어. 지훈이는 서류를 봤습니다. 아빠가 왜? 내가 평생 그 빚에 시달릴 순 없잖아. 지훈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박태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선택해야 해. 지훈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무슨 선택이요? 이 결혼을 계속할 거냐, 끝낼 거냐?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태수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다 여기 있어. 지훈이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시간을 좀 주세요. 박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지훈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박태수 씨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지훈이는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갔어요. 박태수 씨는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이제 딸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태수 씨는 딸에게서 연락을 기다렸어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태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태수 씨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앉았어요. 지훈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빠, 민석이랑 얘기했어요. 박태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서류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석이는 부인했어요.
처음엔. 그 다음엔 증거를 더 보여주니까 인정했어요. 지훈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박태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박태수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무서워요, 아빠. 뭐가? 혼자 사는 게. 박태수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태수 씨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태수 씨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안이 하나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이혼하면 내 집 빚은 내가 없애줄게. 지훈이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이미 채권을 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빠 손해잖아요. 박태수 씨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게 이익이야. 지훈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일주일 후였어요. 지훈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민석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가 개입했어요. 민석아,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전화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의 이혼하고 조용히 끝내거나 재판으로 가거나. 재판이요? 박태수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면 네 부모 사기죄, 네 도박 기록, 대출 사기 전부 법정에 나와. 협의 이혼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한 달 후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지훈이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박태수 씨는 채권을 포기했어요. 3,5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딸의 미소가 돌아왔으니까요. 민석의 부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민석은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은 없었어요. 박태수 씨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오겠지. 박태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평창의 숲은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박태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지훈이는 춘천으로 이사했어요. 교사 숙소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지훈이가 평창에 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예전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박태수 씨는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라.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빠 맛있다.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박태수 씨도 미소 지었어요. 식사 후 둘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박태수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진짜 가족은 피보다 선택이지. 지훈이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괜찮아,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봤어요.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났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훈이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박태수 씨는 마당을 정리했어요.
낙엽을 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이가 돌아왔어요. 아빠, 이 동네 참 좋네요. 그치? 공기도 좋고, 저도 나중에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박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저녁이 되어 지훈이는 떠났어요. 박태수 씨는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 네,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떠나갔어요. 박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숲이 보였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박태수 씨는 지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위의 협박, 늑대 작전, 증거 수집.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켜냈어요. 평화를 지키는 데엔 박태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싸움보다 증거가 더 강했어. 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평화가 왔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평화요. 박태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숲속 주택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소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박태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어요. 평화로운 밤이 계속됐습니다. 67년을 살며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증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법으로 막아야 해요. 사랑은 보호입니다. 보호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때론 전략도 필요합니다. 박태수 씨는 딸을 지켰습니다. 평화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증거를 모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무기가 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